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인아입니다. 참 우리 시장 너무하네요. 반등을 별로 안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 얘기입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변동성은 같이 커졌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주말에 반등했지만 우리 증시만큼은 오늘 거래소 기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소외네요. 참 이 소외 언제까지 이어질라나. 어쨌거나 잠시 후에 좀 주춤하게 이거 반등하는 것도 뭐도 아닌 제자리 걸음 중에 코스피의 흐름 잠시 후 보여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반등세를 띠는 코스닥의 흐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부터 해석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짜잔 공개됐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농업부문 고용이 17만 5천 명 불어났죠. 예상은 16만 3천 명, 16만 5천 명, 16만 8천 명까지 예상치가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16만 명대 정도 증가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17만 5천 명 늘어났죠. 예상보다 새로운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요, 7.6% 정도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7.5% 전월보다도 0.1%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왜? 일자리 그러니까 잡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 자체는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은 질은 별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월가가 원했던 딱 그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실업률 별로 안 좋았죠. 좀 올라갔으니까 실업률이 높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일자리 수는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너무 부진해서 미국 경기 어떻게 해, 고용 어떻게 해, 이렇게 걱정할 수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너무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양적 완화를 지금 당장 축소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아닌 사실 굉장히 화끈하게 좋게 나오거나 화끈하게 안 나오거나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 좀 어정쩡하게 나온 게 시장에는 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1%대 랠리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주 고용지표 이후에 의미 있는 랠리였죠. 뉴욕 증시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나스닥, S&P 500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 나란히 1.3% 안팎으로 올랐고 21선 정도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양적 완화 축소 관련한 아주 고위 인사들 혹은 주요 기관들의 코멘트가 있었었는데요.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당장 줄여야 된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완전치 않다 할지라도 당장 줄여야 된다. 이거는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코멘트를 많이 안 내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양적 완화 축소 쪽에 얘기를 하는 것도 시장은 약간은 좀 신경 쓰여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올랐고요. 대표적인 닥터둠,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장은 안 간다, 못 간다, 빠진다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막 파버는요. QE99,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99번 해봐라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가 라면서 양적 완화 역시 시장에 별 도움 안 된다라면서 양적 완화 축소 쪽에 우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밌는 거는요. 골드만삭스 쪽에서요. 주식시장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같이 좀 공유해보면요. 다우가 이번에 고용지표 이후에 올랐는데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변동성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미국 중심은 다시 갈 거다라면서 최근의 변동성 이제 양쪽 완화 축소 논란 때문에 조금 빠졌던 거 이런 것들은 눌림목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얘기가 맞을까? 자, 이번엔 유럽 증시 마감입니다. 유럽 증시는 뉴욕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컸는데요. 2% 가까이 오른 독일 증시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왜 가장 많이 올랐느냐? 지표가 좋았기 때문이죠. 자, 독일의 산업 생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1년 내 가장 좋은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월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치가 낮았었는데 훨씬 더 많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분데스뱅크 그러니까 독일의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의 수출을 좀 걱정하면서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올해 성장률을 일단은 지난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오늘 3% 넘게 급등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그런 흐름일까요? 니케이 상황 보여드립니다. 자, 니케이가 2.8% 가까이나 아주 급등을 하고 있군요. 자, 일본의 니케이 오늘 왜 오르고 있을까요? 일단 지표도 좋았고 엔저도 도움이 됩니다. 자,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띄었거든요. 왜냐? 고용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달러 매수세가 모였고요. 때문에 상대적인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수출주 위주로 잘 가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표입니다. 거의 개장과 동시에 지표가 나왔는데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괜찮았고요. 연율로 따졌을 때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상수지가 집계가 되는데요. 4월달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더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엔저로 이제 흑자가 좀 난다는 거죠. 도움을 좀 받았다라는 소식에 지금 일본 수출주 위주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니케이가 지금 13,000이죠. 지난주에 12,600선도 장중에 깨졌던 일본 니케이가 오늘 급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는 16,000을 갈 뻔했다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약간 꺾어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61선 아래쪽입니다. 적어도 13,600라인 정도는 안착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엔달러 환율도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94엔대까지 장중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어느덧 다시 엔저가 조금은 진행되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어떤 반작용이겠죠.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요. 오늘 다시금 97엔대, 98엔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엔달러 기준 으로도 거의 61선 정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기력을 되찾는 이유죠. 네, 재밌는 뉴스 하나 또 일본 증시 관련해서 공유할까요? 조지 소로스라는 이 억만장자 투자가가요. 사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때 이때 같이 이제 일본 증시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아주 크게 돈을 벌고 나서 팔았다고 합니다. 언제 팔았느냐? 차트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지 소로스가요. 내가 이때 팔았다라고 어느 정도 팔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한번 언저리가 이 정도일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때 엄청난 수익을 다 먹고 차익 실현 하셨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들어갔대요. 뭐 일주일 정도 전이라고 하니까 여기 언저리겠죠. 뭐 니케이 한 13,500 정도 라인 어딘가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 왜 일본 주식에 다시 베팅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안정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었다. 국채 시장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일본 니케이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일본 증시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오리라 기대를 하며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참고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 연속 단오절 관련해서 3일간 휴장입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데요. 지난주 사실 별로 흐름은 좋지 않았고요. 중국장은 이제 2,300에서 조금 더 아래쪽 2,210선 정도에 걸려 있어서 약간 아래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표 발표가 주말 이어졌는데 굉장히 재미있죠? 주말 동안에 지표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지표가 나왔는가? 가장 좀 쇼킹했던 악재라 할 만한 지표가 바로 중국의 수출입 지표였는데요. 수출이요. 1년 전 동기 대비보다 1%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요. 지난달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막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막 10%대 이렇게. 근데 이번엔 1%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이기도 했었지만 중국의 통계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된 그런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통계 거품이 빠지고 정확하게 집계를 들어가다 보니 이것이 이제 중국 수출의 진짜 현실이다라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수입도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자 물가도 15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소비자 물가도 물론 예상보다 조금 더 안정됐지만 이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는 게 어떨 때는 반갑지만 어떨 때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왜?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도 그렇게 반갑게 시장이 읽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2.1% 정도 늘어났다고 하죠. 자, 중국의 성장성 우려도 지금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은 오늘 급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뉴욕, 유럽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 오늘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르는 걸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흐름은 1929.50 정도인데요. 지금 1930선이 안 들고 있죠. 기껏해 한 5포인트 정도만 오르고 있습니다. 야, 너무하네, 그죠? 지난주 후반에 30포인트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2000에서 출발했다가 1923포인트에 끝냈던 코스피가 이렇게 양쪽 하나 이제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증시 다 올랐는데 우리는 되게 5포인트 오르면서 아직도 1920에서 머물고 있더라 이겁니다. 분봉 간단하게 보시죠. 시가부터 별로 강하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30 언저리 정도 가보는 정도였고요. 계속 오늘 20대 굉장히 많이 머문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입니다. 오늘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중심으로 집중 매물을 내놓았던 외국인입니다. 하루 만에 9,300억가량을 던질 수 있는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한 번 파니까 계속 팝니다. 1,366억 정도 순매도이고요. 기관은 일단 정중동입니다. 기관도 사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방어가 별로 없었다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지니까 금요일장에서만 잠깐 방어를 했던 기관인데 오늘 역시 그냥 일단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고요. 개인 정도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상황, 선물 쪽도 같이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1,200개억 정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같이 좀 잡히고 있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저희가 마지막 팁으로 좀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 3일 동안 이건 이제 오늘이고요. 3거래 연속 선물을 팔면서 어느 날은 10,000계약 넘게 팔기도 했었죠. 이거 합쳐보십시오. 거의 2만 계약, 2조 정도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후반에 정리를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매도하고 있고 역시 현물 쪽의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삼성전자의 흐름도 오늘 중요할 텐데 왜냐? 외국인들의 지난주 금요일 매물이 거의 다 삼성전자였으니까요. 삼성전자 흐름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 반등폭을 따라가줍니다. 참 대견한 아우죠. 자, 오늘 반등폭이 1.8%가량 나옵니다. 거의 오늘 2% 가까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시초가보다 지금 훨씬 더 반등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540선 중반까지 왔죠. 자, 코스닥의 장주 흐름 준비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네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별로 반등폭이 지금 줄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아마 이렇게 그려준다면 2%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1.8% 정도 상승입니다. 시가는 이미 540선에서 꽤 아래쪽이었는데 지금 540선 중반까지 오면서 하루 만에 오전장 다 안 끝났는데 10포인트를 당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수급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며칠 만입니까? 왜냐? 코스닥이 오늘 8거래일 만에 거래일수를 월화수목금 일주일은 5거래일로 이루어지는데 8거래일 만에 코스닥이 반등하고 있고 사실 코스닥이 밀리는 내내 기관이 계속 팔았었는데 오늘 8거래일 만에 기관이 사면서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양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쌍끌이 매수 정말 오래간만이고 오늘 코스닥의 반등폭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차트를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내내 밀렸었던 코스닥이 지난주 주봉은 좀 우울하니까 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0.5% 정도 갭상승하면서 거의 장중한 때 1.9%까지 올라 약간 지금 윗꼬리가 달렸네요. 545선까지. 물론 여기 61선까지 갈 길이 멀지만 이 파란 선 121선 라인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밑꼬리 달아주면서 지지를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 1120원대 안착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1123원 20전 오늘 6원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미국의 고용지표 좋아서 달러가 강세를 띠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자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됐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생각나세요? 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던지면서 오늘 그날 이제 원달러 환율이 결국 마지막에 막판에 상승으로 끝났었죠. 네, 삼성전자 너무 많이 파니까 그 영향이 환시장까지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긴 한데 자, 원달러 환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나흘 만에 제대로 반등하는 거죠. 1122원 정도. 역시 미국의 달러화 지표 이렇게 계속 내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방향을 아마 잡아줄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1110원대 장중에 깨지긴 했었지만 곧바로 1120원으로 들러붙죠. 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았었고요. 고용 지표 호조세로 이 달러화를 살려고 하는 환시장도 이제 주식시장처럼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달러화를 이제 새롭게 좀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달러화 강세는 조금 더 진행될 것이란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지표 물론 챙기셔야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BOJ 회의 내일 나오고 나서 엔달러 환율도 방향에 따라 달러 영향 받을 거고 달러 원도 움직일 거니까요. 그 변수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빨간불이네요. 하지만 143만 원입니다. 오늘 저가는 142만 원이었고 오늘 충격적이게도 오전장에서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6% 이상이나 급락을 해놓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자, 삼성전자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20만 원은 이미 예전에 깨졌고요. 이제 200일선에서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죠. 6.18% 거의 밑꼬리도 못 달고 밀렸었는데 오늘 놀랍게도 추가로 더 밀렸다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1% 이상 오르는 듯 했지만 지금 약간 강보합세 정도로 역시 삼성전자가 마치 코스피처럼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반등다운 반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계속 뭐 너무 이제 많이 빠졌다면서 사라 그러지만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계속해서 팔자 매물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이죠. 외국계 쪽에서 덜 팔아야 삼성전자가 올라올 건데 계속 외국계에서 매물을 내놓는데 일단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삼성전자는요, 기관이 별로 담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데 이 매물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냥 슬쩍 하나씩 이렇게 담고 있고 걔네들은 막 삼성전자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파는 주체는 외국인인데 받는 주체가 아주 적극적인 기관은 아니더라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 더 볼까요? 오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도 조금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좀 보시겠는데 삼성전자는 소폭 강세지만 더 큰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3.7%나 급등하죠. 오늘 장중에 34,000원대 갔었는데 2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재밌죠? 삼성전자는 완전 망가졌는데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더라. 재밌는 건요. 더 재밌는 건 지난주 내내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주 연속 사다가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이제 많이 팔면서 주간 단위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판 건 삼성전자였고요. 제일 많이 산 건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는데 급락하고 외국인들 지금 하이닉스는 무조건 쓸어 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더 보시죠. 오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유틸리티 쪽에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4%가량 오르면서 그래도 26,000원대네요. 얼마나 많이 빠졌으면 이제 올라와도 이 정도일까요? 어쨌거나 오늘 좀 1920선대에서 전통적인 방어주들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요, 부품주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무너졌던 부품주. 오늘 다행스럽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뜨뜻미지근한데 이 부품주 쪽은 빠른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살아나고 있죠. 자화전자, 인터플렉스, 대덕 GDS, 아비코존도 아마 여기까지는 모르긴 해도 금요일장에서 거의 두 자릿수 이상 빠졌던 종목이었을 텐데 오늘 3% 내지 많게는 4%대 후반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디지털 옵틱,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이제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돼서 왜 하이엔드가 뭐 안 팔린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카메라 모듈도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역시 급반등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조금 더 준비해봤는데요. 네, 디지털 옵틱 그리고 세코닉스 이어서 역시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된 옵트론텍 오늘 일단 더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5% 이상 오르는 파트론, BH, 덕산, 하이메탈 등 IT 부품주 걱정 많이 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약속을 했었죠.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께서 IT 부품주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종목을 쫙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정리를 못 해드려서 오늘 꼭 정리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하실 준비 혹은 카메라로 찍을 준비하시고요. 다시 정리한 화면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하시거나 찍으시고요. 삼성 외에 다양한 매출처가 있는가 기준으로 종목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가 휴대폰이 아니라 중저가 폰으로 전략이 바뀌어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쪽인가에 따라서 역시 종목을 좀 골라주셨죠. 네,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가에 따라서 종목을 주시기도 했었고요. 또한 갤럭시 S4가 부진할 경우에 노트3를 빨리 출시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라면서 갤럭시 노트3에 적용될 신기능 3가지에 따라 역시 종목을 이렇게 솔팅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충분히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 정보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정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희승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엔 나머지 특징도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GS 리테일이 급등한데요. 코스피 200 편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SX 페노션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코스피 200에서 빠졌거든요. 그 자리를 얘가 메운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4% 넘는 거의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박스권 매매하라는 전략이 오늘 나와서 같이 역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4% 정도 오르면서 28,000원대인데 아마 3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잘라서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로 32,000원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걸리는 3만 원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핫한 종목은 바로 한일이화입니다. 오늘 추징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547억 원 정도 추징금 소식에 급락을 했었는데 저가 한번 보실까요? 11,400원이었는데 지금 12,650원까지 올라왔고 얼마 빠집니까? 거의 안 빠지죠? 한일이화 차트 보여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주 맞습니다. 한일이화가 오늘 두 자릿수 이상 급락을 했었어요. 왜? 추징금 부과 소식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 한 영업이익의 60%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550억의 추징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다 올라왔죠. 61
60일선도 회복했고요. 이 한일이화는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꾸준히 사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일이화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믿음도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가 밑꼬리를 다는 거 보니까요. 한일이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60일선 정도에서 지금 이미 많이 낙폭이 좀 만회가 되긴 했는데 분할 매수해도 된다는 사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대우조선해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매각 얘기가 나왔죠. 정부가 사는 쪽 지분까지도 같이 팔면서 한 3%, 뭐 48% 이렇게 다 던져버리면요. 대우조선해양 경영권까지 같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다른 조선주, 삼성중공업 등은 괜찮은데 두 번째로 빠르게 따라가던 대우조선해양이 여기서 그냥 조금 브레이크를 걸면서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남북 경협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한 가지 좀 팁을 공유하자면요. 오늘 이렇게 점 상한가 같이 들어간 종목도 있고 상가가 약간 풀린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은 12일, 13일 날 남북 정상급 회담이 개최가 되잖아요. 개최되기 이전에 파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이 팁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이제 마지막 그 문구 합의하는데 잘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나중에 혹시 더 오르더라도 일단은 빨리 정리하는 게 조금 빠른 안전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번엔 LED 종목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가는 데는요. IT 부품주가 올라서도 있지만 LED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반도체가 힘을 내고 있어요. 5%가량 오르고 있는데 36,000원대 들어가고 금호전기 마찬가지입니다. 루미마이크로 기억하시죠? 유중 때문에 급락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역시 오늘 곧바로 LED주의 어떤 그룹에 동참하고 있고요. 루멘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ENL, 한솔테크닉스 역시 LED 쪽은 2분기 특별히 요즘에 전력난이잖아요. 에너지 세이브할 수 있는 LED 아직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역시 LED 조명 시장에 대한 성장성 역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팁 드리고 저는 물러가는 게 시간상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잠깐 보시죠. 네, 이렇게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다가 오늘 30선 겨우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뭡니까? 내일 BOJ,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나오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쿼드러플 미팅데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죠. 삼성전자도 딱 이런 차트. 계속 파는 외국인 그리고 반등 세게 못 주는 삼성전자. 이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이번 주에 1930선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지수대라고는 하지만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이벤트 많은 한 주입니다. 조금 지켜보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섣부른 저가 매수 금지하시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의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반등도 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좀 오묘한 자리에서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121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121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자리에서 수급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는 타이밍이 좀 약간 오비이락이라는 거죠.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1선 정도에서 딱 오니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 이거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리바운딩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거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오후장까지 계속 이렇게 강세가 좀 유지되면서 쭉 끌고 가는지 아니면 코스닥의 오후장의 상승폭이 확 줄어드는지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아마 팁에 나갈 텐데요. IT 부품주 가운데 카메라 모듈 쪽 FPCB보다는 LCD나 반도체 쪽이 좀 괜찮다 하는 전망도 있었었는데 최희승 차장님의 종목으로 정리된 시장 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장 팁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남북 양측은 오늘 새벽 끝난 실무 접촉에서 남북 당국 회담을 12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남북 양측은 이번에 열리는 회담의 공식 명칭을 남북 당국 회담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은 의제와 회담 대표와 관련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무회담 결과 발표문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에는 남북이 의견을 같이 했지만 6.15 공동기념과 회담 수석 대표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북측 대표단의 수석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북한은 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북한은 6.15 공동기념 문제와 민간 왕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측은 이를 의제에 명시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에섹스 페노션의 법정 관리가 개시되면 에섹스 페노션에 대출을 한 대형 금융사의 손실이 약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에섹스 페노션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 노출액 합계는 약 5천억 원으로 이 중 산업은행이 2,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약 870억 원, 농협, 하나은행 순이었습니다.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이들 금융사가 적립해야 할 대손 충당금은 2,49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한편 에스텍스 그룹 계열사들의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가 2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2015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에스텍스 그룹의 계열사들의 회사채 규모는 모두 2조 8,600억 원입니다. 미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전 세계 투자 자금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펀드 리서치 업체 EPFR에 따르면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간 선진국 채권형 펀드에서 110억 달러가 빠져나가 주간 단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채권형 펀드에서 약 9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채권형에서 미국의 자금 유출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신흥국 채권형 펀드에서는 약 10억 달러가 빠져나가 작년 6월 이후 약 1년 만에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까지 일주일 사이에는 유출 규모가 15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망이 제기되자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 10곳이 내놓은 아시아 국가 11개국 중 8개 국가의 올해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전월 대비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 대상은 중국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입니다. 전망치 평균이 높아진 아시아 국가는 일본뿐이었고 한국과 필리핀은 현상 유지에 그쳤습니다. 하향 조정폭이 가장 큰 나라는 태국이었으며 투자은행들이 예상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평균 7.8%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가 2.8%로 전월과 같았으며 일본은 아시아 11개국 중 유일하게 성장률 전망치가 전월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는 20나노급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8기가비트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인 LPDDR3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고용량, 초고속, 저전력 특성을 갖춘 최고 성능의 모바일 메모리 솔루션이라는 게 SK하이닉스의 설명입니다. 속도 측면에서도 기존 LPDDR3 데이터 전송 속도를 능가해 모바일 제품 중 최고 속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임직원들이 재킷 없이 깃이 달린 반팔 티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는 정장 차림이나 콤비 정장 등 비즈니스 캐주얼이 삼성전자의 기본 복장으로 규정돼 있지만 직원들이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바뀐 복장 규정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사무실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관리하고 퇴근할 때 프린터와 복사기 전원을 끄는 일을 습관화하는 등 간단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사내 홍보로 알릴 방침입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카카오톡이 출시 3년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사용자는 지난 4일 현재 9,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3월 출시된 카카오톡은 같은 해 9월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으며
이후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사용자 증가 속도는 한때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동남아에 본격 진출한 이후 최근 다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최근 가입자 증가 추세 등을 볼 때 이르면 이달 안에 1억 명을 돌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모바일 메신저로는 후발 주자인 NHN의 라인이 서비스 출시 1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빌딩에 에너지 관리에 진출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그동안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해오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사업을 대외 사업으로서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한 냉난방 공조기기와 LED 조명 등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살릴 수 있는 데다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도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회사들도 유무선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KT는 지난해 LG전자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시범 보급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건물 에너지관리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